비주사파 정권이 트럼프를 도저히 이해하지 못해요. 저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너무나 많은 오해가 있는데 심지어 미국 정통 보수라고 알려져 있는 볼턴까지도 트럼프를 이해를 못합니다. 트럼프에 대해서 최근에 그 PBS의 프론트라인이라는 그 인터뷰에서 볼턴이 했던 말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그 기자가 이렇게 질문을 했죠. 그 백악관에 들어갔을 때 그 맞닥뜨렸던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세계관이 무엇이더냐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보십시오. 볼턴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Well, I don't think Trump has a worldview. 트럼프가 세계관이라는 걸 도저히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I don't think he has tried to structure an understanding of the U.S. place in the world in a philosophy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사람은 도대체 뭔가 어떤 철학 속에서 철학 속에서 미국의 위치를 이해하고 또 위치를 지으려고 하고 구조를 만들려고 하지를 않는다. Well, he does look at things on a transactional basis and he's familiar with numbers and dollars and cents 이렇게 돼 있거든요. 말하자면 이 사람 돈밖에 몰라. 모든 것을 거래에 근거해서 transactional basis, 거래에 근거해서 바라보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거든요. And not terribly interested in learning to fill in the gaps. 뭔가 행간을 채워보려는, 뭔가 좀 이해를 제대로 해보려는 그런 것에 도저히 관심이 없어. 볼턴 전 백악관 안보비서관이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지금 한국에서 트럼프를 바라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과 똑같이 말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는 것은 저는 볼턴 안보보좌관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해서 좀 고맙게 생각하거든요. 그 김정은을 만날 때 그때까지만 해도 트럼프가 안보보좌관으로 볼턴을 썼거든요. 트럼프가 볼턴을 쓴 것 자체가 굉장한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랬어요. 저는 볼턴 보좌관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안심했고 실제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김정은에게 속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볼턴을 기용한 트럼프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한 수위라고 반드시 봐야 됩니다. 하지만 자신보다 한 수위인 트럼프를 보고 있지 않아요. 그 트럼프가 갖고 있는 문제 해결 방식이 뭐 장사하는 것 같다. 이 정도. 굉장히 샬로우하게, 굉장히 얕게 보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볼턴 보좌관은 폼페이오를 기용한 트럼프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폼페이오가 장관이 되고 나서 국무부에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네, Unalienable Rights Commission을 만들었죠. 양도 불가능한 권리에 관한 위원회. 여러분들 중에 이제 이것을 눈뜨려야 될 분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커미션에서 최근에 보고서를 냈거든요. 초안 퍼스트 레포트라고 할 수 있고 이거는 완전한 형태의 보고서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 보고서에서 아주 세세하게 다루고 있는 것은 이런 것이에요. 제가 한번 다시 간단하게 읽어드릴게요. 국가 주권? 국가 주권이면 다야? 개별 사람들의 인권은 무관심해도 돼?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전체로서의 사람, 전체로서의 존재, 존재로서의 사람, 전체로서의 국민 이런 개념만 주장하는 사람은 이 말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이 대한민국 사람이라도 조선민주인민공화국 사람이라도 또 양도할 수 없는 보편적 세계인으로서의 인권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죠. 아무리 중국 사람이지만 중국도 내 국가가 마음대로 그렇게 죽여도 되는 거야? 이 얘기를 원래 유엔이 해야 되죠. 근데 유엔이 제대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미국이 하기 시작했죠.
사실 이 unalienable right이라는 이 양도 불가능한 권리라는 개념은 유엔 총회가 1948년에 결의를 했던 세계 인권 선언에 들어있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미국의 1776년 독립선언서에도 나와 있는 그런 말이죠. 이 말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사람 대 사람 중에서 앞의 김일성의 사람이 아니라 뒤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사람이 전체로서의 국민이 아니고 전체로서의 사람이 아닌 한 사람 한 사람 그 개인, 평범한 이름을 가진 나, 김미영, 이 한 사람이 양도를 할 수 없는 하나님과 내 사이에 바로 이렇게 플러그가 꽂혀 있는 이 권리를 갖고 있다. 이것이 바로 미국은 벌써 2세기 전에 그리고 세계인권선언에서 70년 전에 72년 전에 선포한 그 인권이다. 이것을 미국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이 선언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볼턴 보좌관에게 물어봐야죠. 이런 트럼프는 뭐지? 월드뷰가 없고 세계관이 없고 미국이 무엇을 하는 나라인지 모르는 트럼프가 과연 그런 폼페이오를 기용해서 그런 위원회를 만들게 할 수 있을까요? 볼턴은 너무 단견이죠. 너무 단견이죠. 볼턴은 기존의 미국 대통령들이 보여주었던 아주 명철한 분명한 그런 용어들을 바랬겠죠. 그런 세계관을 바랬겠죠. 하지만 트럼프가 맞닥뜨리고 있는 적은 그 이전에 레이건이 갖고 있었던 너무나 분명한 적, 공산주의 이런 게 아니었거든요. 지금 트럼프는 세계가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고 있다고 했어요. 그것을 중국 바이러스라고 말했습니다. 세계가 지금 중국 바이러스와 전투를 하고 있다. 지금 세계가 중국 바이러스 전투와 이번에는 처음으로 북한에 대해서는 언급도 안 했어요. 완전 무시. 퍼펙트 무시예요. 트럼프는 이번에 중국만 얘기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국만 얘기하는 것 같지만 또 하나의 적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후, 환경이라고 말하고 있는 어떤 존재죠. 이 사람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조지 소로스예요. 조지 소로스. 여러분, 조지 소로스에 대해서는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조지 소로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최근에 그 원영섭의 오베드에서 표 하나를 아주 잘 그렸던데요. 조지 소로스는 누구인가? 오픈 소사이어티 인스티튜트라든지 뭐 디모크라시 라이언스라든지 무브온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비정부 기구를 통해서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큰손. 이 사람에 대해서 저는 많은 사람들이 설명을 하는데 저는 이 그 원영숙 기자도 빼고 있는 두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이 조지 소로스는 결코 만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조지 소로스라는 사람의 가장 큰 자부심은 자신의 그 본향이라고 할 수 있는 헝가리, 이 사람은 헝가리 출신의 유대인이거든요. 1930년생이에요. 1930년생이고 지금 한국 나이로 91세, 92세죠. 하지만 40세가 넘게 차이 나는 그 여성과 1971년 여성, 일본계 미국인, 어머니가 일본 사람이죠. 그 미국인과 재혼을 했죠. 몇 년 전에. 이 조지 소로스라는 정말 강력한 인간은 아주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반드시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이것은 자신의 조국이라고 할 수 있는 헝가리 공산주의를 자신의 돈의 힘에 의해서 무너뜨렸다. 실제로 헝가리는 공산주의 블록이 붕괴될 때 굉장히 중요한 나라거든요. 1988년 서울올림픽에 참가한 나라들 중에 집에 돌아가서, 소위 말해서 돌아가서 기분 좋게 문을 열어버린 나라가 바로 헝가리죠. 우리가 헝가리와 가장 빨리 수교를 맺게 됐는데요. 지금 이 그 공산국가 중에서, 구공산국가 중에서 이 헝가리 출신의 조지 소로스라는 사람은 돈의 힘으로 세계를 좀 더 오픈, 개방적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공산주의의 문을 열어야 될 때
조지 소로스는 상당히 의미 있는 문제 해결자로서 기여를 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조지 소로스라는 사람은 그냥 돈만 밝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특별히 인문학자고 데카르트 전공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데카르트로 논문을 쓴 철학자라는 것. 과연 조지 소로스라는 사람이 생각하는 이 개방적인 사회의 끝은 무엇일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지 소로스, 또 한 사람의 유대인 헨리 키신저. 헨리 키신저는 1970년대에 미국과 중국을 잇는 역할을 했죠. 헨리 키신저. 헨리 키신저도 역시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사망했던 세상을 떠난 긴저버그 전 미국 대법관, 이 두 부부가 모두 미국 뉴욕 출신의 하버드 로스쿨을 나온 유대인 법률가 부부죠. 긴즈버그 대법관은 동성 결혼이 이성 결혼을 해치지 않는다라는 원칙을 확립하고 한국에 와서도 동성 결혼을 상당히 고무했던 동성애, 페미니즘의 거의 선파 역할을 했죠. 여러분, 제가 지금 세 그룹의 유대인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했습니다. 헨리 키신저, 조지 소로스, 긴저버그.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유대인들이 뭐 나쁘다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말한 것 전혀 아니에요. 그리고 같은 혈통 유대인이지만 같은 종교도 아닙니다. 특히 지금 조지 소로스 같은 경우 유대인이지만 유대인을 굉장히 싫어했다 그래요. 특히 이스라엘을 싫어했다 그래요.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최근에 제가 태어나고 나서 그 글을 한 편 썼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서 그것은 갖고 오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시대가 정말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 그냥 크게 틀을 세 개를 쪼개서 보자. 그것은 유대 그 자체, 그리고 또 하나는 기독교 그 자체, 그리고 유대 기독교, 이렇게 세 개에서 쪼개서 보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정말 결코 쉬운 얘기는 아니지만 알아들어야 되는 얘기는 유대 기독교라고 말하는 것은 정치 용어예요. 종교 용어가 아니에요. 정치 용어로서의 유대가 있고 정치 용어로서의 기독교가 있어요. 여러분, 히틀러는 카톨릭 신도였죠. 오스트리아 출신의 카톨릭 신도였죠. 그리고 이탈리아 무솔리니, 전체주의의 상징을 말하면 무솔리니가 있죠. 파시즘. 다 아주 매주 미사를 드리는 홀리 카톨릭이었죠. 이 사람들이 유대인을 멸절시키고자 했던 그 생각의 배후에는 유대인이 우리가 믿는 예수를 죽였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했다. 그것에 대한 지옥계십니다. 이런 노골적인 생각이 들어있었거든요. 2차 대전이 바로 그것을 상징하는 거죠. 유대인에 대한 기독교인의 증오.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런 기독교인이 기독교인일까요? 지금 저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스라엘에서 그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확정하는 그런 일이 있었죠. 친이스라엘 정책으로 유명해요. 그 딸이 그 이방카가 유대인과 결혼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조 바이든, 민주당의 그 후보인 조 바이든도 친유대로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딸들이 모두 유대인과 결혼을 했고, 그리고 자신도 카톨릭 신도지만 사실은 유대인이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사람이죠. 오히려 낙태 찬성 때문에 카톨릭에서는 지탄을 받는 그런 인물이죠. 조 바이든. 제가 여러분 지금 유대냐, 기독교냐, 유대 기독교냐 이런 말을 꺼낸 것은 어떤 종교적인 담론을 꺼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모두 정치적인 코드예요. 지금 한국이 겪고 있는 이 복잡한 정치 상황도 바로 이런 코드와 밀접하게 관계에 있습니다. 제가 오늘 제 강의를 여러분들이
따라오기 너무 힘들까 봐 약간 고민됐지만 지금 한국이라는 나라가 도대체 어디에 서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복잡한 것 같지만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최근에 여러분, 오늘 그 맨 앞부분에 저희 감독님이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것처럼 이번 유엔 총회는 사상 처음으로 영상을 통해서 했어요. 75회. 전 참 상징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유엔 총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단어를 요즘은 참 붙일 때마다 괴로워요. 하지만 공식적인 행위였기 때문에 대통령이라고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죠. 여러분, 이 종전선언은 이제 전쟁 끝났다, 끝!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전선언 자체가 갖고 있는 국제법적인 의미,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이 정권이 알고 하는 말입니다. 국제법적 성격은 무엇인가? 그것은 유엔 사령부의 존재 이유를 없애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엔 사령부에 대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 유엔 사령부는 1950년 7월 24일 유엔 안전보장이사의 결의 83, 84호를 통해서 창설된 것입니다. 유엔 사령부의 창설이라는 것은 지난 세기에 있었던 가장 신비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1945년에 유엔이 창설되지 않았습니까? 유엔이 창설되었을 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라는 5개국의 상임이사국 5개국의 유엔 안보리가 있었어요. 이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는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인데 여러분도 모두 알고 계실 거예요. 이 5나라는 정말 전 세계에서 특혜 중에 특혜, 특별대우 중에 특별대우를 받습니다. 그것은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권한도 이 5개 나라밖에 안 갖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NPT 체제라는 거죠. 그 NPT 체제라는 것이 너무 싫다라고 늘 주장하는 인도, 핵을 따로 개발했죠. 하지만 이 유엔 안보리라는 것, 이 5개국은 여러분, 실체가 무엇입니까? 제가 설명할 때 유대인에 대한 분노를 표한 독일과 이탈리아 가톨릭, 기독교죠, 가톨릭도. 가톨릭 기독교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 많지만은 그것은 혼자만의 주장이고 전 세계적으로 가톨릭은 기독교의 한 중요한 하나로 구교로 표현을 합니다. 어쨌든 카톨릭과 유대인들 간의 전쟁이었고 정확하게 말하면 유대 기독교와 그냥 가톨릭의 전쟁이었죠. 이 세계 제2차 대전에 승리한 나라들에 대한 일종의 지분 쉐어링, 지분 공유가 유엔 안보리죠. 여러분, 이건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유엔 안보리가 있는데 어떻게 유엔 안보리 결의안으로 유엔 사령부가 만들어지며 유엔 사령부 깃발로 어떻게 대한민국을 돕게 됩니까? 이것 자체는 그냥 이상한 일이죠. 유엔에 공산주의 국가 중국, 러시아가 포함되어 있는데 어떻게 유엔 깃발로 한국을 돕습니까? 너무 이상한 일이죠. 유엔 깃발로 한국을 도왔기 때문에 한국이 자유의 상징 국가 되었고 유엔은 이때 빼고는 이렇게 강력한 군사력을 과시한 적이 없습니다. 6.25 전쟁도 신비하지만 유엔 사령부도 굉장히 신비해요. 지금 보십시오. 지금 종전선언이라는 것은 이 유엔 사령부를 해체하자는 뜻입니다. 이 정권은 이런 의지를 상당히 구체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한반도 평화협정 시안이라는 것을 지난 통일부 장관 김현철 씨가 만들었었죠. 한반도 평화협정 시안 6조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반도 평화관리기구 당사자들은 이 협정의 발효 이후 90일 이내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통해 유엔군 사령부를 해체하는 데 동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종전이라는 것은 유엔군 사령부 해체 이걸 의미하거든요. 여러분, 이제부터
똑바로 보셔야 됩니다. 2020년 세계는 어디로 가고 있나? 세계는 지난 20세기 이후에 인류가 숨겨왔던 전면적 진실을 이제 꺼낸다, 밖으로 끄집어낸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세계 제2차 대전 이후에 전 세계 라운드는 기본적으로는 UN 시스템으로, UN 체제로 돌아가는 거였어요. UN 아래 모든 나라가 모여서 협의를 하고 인류의 이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유엔은 2차 대전 승전국이 기본적으로 가장 많은 지분을 갖게 되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안보리라는 걸 만들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불평등 구조예요. 그리고 이 안보리에는 두 개의 공산 국가가 포함되어 있어요. 중국과 소련, 이 두 개의 공산 국가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유엔 시스템으로는 이 양극화, 세계의 두 개의 거대한 자유와 공산이라는 그 축을 유엔 시스템 내에서는 말하지 않는 거였어요. 다 봐주는 거. 공산주의자들이 아무리 악행을 저질러도 유엔 내에서 해결을 안 해줍니다. 캄보디아에서 킬링필드가 있어도, 베트남에서 공산주의자들 학살이 있어도, 북한에서 학살이 있고, 문화대혁명의 학살이 있고, 소련에서 학살이 있어도 유엔은 침묵이에요. 왜냐하면 공산주의자들이 너무 큰 지분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죠. 공산주의자들이 2차 대전 때 너무나 수고했다고 보는 거죠. 실제로 러시아 사람들이 수천만이 죽지 않았습니까? 중국이 많이 또 기여를 했죠. 결론적으로 이겁니다. 지난 20세기 중반 이후에 인류는 하나의 말하지 않는 거대한 비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유엔 시스템은 공산주의자들과 자유주의자들이 함께 하지만 진짜 리얼 필드, 진짜 현실 세계에서는 말 그대로 피 터지는 싸움을 한다. 공산 진영과 자유 진영이 피 터지는 싸움을 한다라는 이 이중 구조로 왔던 거예요. 지난 75년간 유엔 총회는 사실 이 무시무시한 진짜 갈등을 다 숨겼거든요. 공산주의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마. 이렇게 다 숨겼어요. 그런데 현실 필드에서는 소련과 미국이 피 터지는 전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분명히 유엔은 공산주의자들도 다 받아줬는데 왜 유독 6.25 전쟁만 유엔 깃발로 들어왔느냐? 왜 6.25 전쟁만 유엔 깃발을 가지고 들어왔느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단계에 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를 사실은 시간이 더 있으면 길게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신비한 장면이 유엔 사령부의 창설과 지금도 주한미군이 사실은 유엔 사령부라고 봐야 되거든요. 유엔 사령부가 70년 이상 지금도 존재한다는 것이 저는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비밀 중의 비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정권, 이 주사파 정권은 바로 이 유엔 사령부를 제거하기 위해서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끌어들인 거죠. 평화협정 시한을 들고 중국 상해에 가서 공산당과 상의를 했죠. 저는 이들과 부정선거도 획책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래통합당의 주사파들이 도저히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미래통합당의 친중 주사파 도저히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이제부터 한국 현대사는 과연 부정선거 있었나 없었나로 치열하게 달려가겠습니다. 아마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못 덮겠죠. 지금 열심히 증거인멸에 들어갔겠지만 제가 확신합니다. 인멸될 수 있는 증거가 아니에요. 이미 다 증거가 공개됐어요. 당신들이 선관위
사이트로 공개한 그 통계와 우체국 그 등기 시스템에 기재한 그 내역은 이미 모두 다시 인멸할 수 없는 빼박 증거거든요. 부정선거. 대한민국 4.15 부정선거로 지금 70년 이상 인류가 감추었던 갈등이 한꺼번에 다 결집되었어요. 저는 이걸 이제 풀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와 시진핑까지 가세를 해서.